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천체인 블랙홀은 시공간 자체를 뒤틀어 놓는 중력의 괴물입니다. 사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에 뚫린 구멍이 아니기 때문이죠. 블랙홀은 물질이 극도로 압축된 영역이며 그 압축의 정도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주변의 시공간을 뒤틀어 놓습니다. 이 뒤틀림으로 인해 블랙홀 주변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 현상들 중 일부는 너무나 기묘해서 만약 블랙홀의 존재와 속성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수학적 증명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 관찰을 통해 그 수학이 옳다는 증거가 계속 쌓이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기 힘든 것들입니다. 블랙홀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가장 작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3.8배 정도입니다. 반대로 규모의 반대편 끝에는 우주가 거의 시작될 무렵부터 존재해온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죠. 이런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며 사건의 지평선 직경만으로도 태양계 전체를 쉽게 담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오늘날 생성되고 있는 블랙홀은 특히 거대한 별의 수명주기 마지막 단계에서 탄생합니다. 이러한 별이 태어날 때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힘의 균형 위에서 존재하죠. 첫 번째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별의 깊은 곳에서 질량을 중심으로 밀어내며 수소 원자들을 엄청난 힘으로 충돌시켜 결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더 밀도가 높은 원소인 헬륨이 형성되죠. 이 새로운 원자 구조는 실제로 두 개의 개별 수소 원자였을 때보다 에너지가 덜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은 여분의 에너지는 방출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두 번째 힘입니다. 열과 빛의 형태로 별의 중심에서 다시 방출되면서 중력이 밀어내는 힘을 상쇄하죠. 이 상태에서 별은 수소 연료가 고갈되어 반응이 멈추기 시작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별이 충분히 거대하다면 수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새로 형성된 헬륨을 결합하여 탄소, 네온과 같은 더 밀도가 높은 물질로 만들고 결국 산소와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철을 융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은 새로운 형태에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방출할 여유 에너지가 없어 별의 핵심에 앉아 있을 뿐이죠. 에너지가 없어 중력에 반발할 수 없게 되면서 별은 매우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의 에너지는 놀랍지만 그 힘은 별의 원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루를 치는 망치처럼 별의 질량은 엄청난 힘으로 핵심을 향해 급히 내려오는데, 그 충격의 반동은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에너지의 폭발로 나타납니다. 가능한 가장 큰 폭발 중 하나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며 철보다 무거운 원소부터 우라늄까지 생성하죠. 별에 남은 것은 별의 질량과 충격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것은 중성자별일 수도 있습니다. 직경이 최대 25km 정도인 작은 물질 덩어리지만 질량이 너무 조밀하여 지구 100만 개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질량과 힘이 충분히 컸다면 우리가 아는 물리학은 무너지고 블랙홀이 남게 됩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놀라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의 이미지를 보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검은 구체는 사실 블랙홀 자체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진정한 형태가 중성자별보다 더 작고 밀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론화합니다. 사실 그것은 무한히 작고 무한히 밀도가 높은 특이점이며 시간과 공간 자체를 휘게 하는 힘을 방출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직접 볼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경계 때문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뉴턴 시대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의 동시대 사람인 휴바르츠 실트는 이를 통해 빛 자체가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중력을 생성할 수 있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질량이 없는 빛 광자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블랙홀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져 빛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선이죠. 지금은 어둠뿐입니다.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이지만 블랙홀은 우주의 시간 자체의 또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질량은 무한한 질량점으로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이는 시공간을 너무 늘려서 사건 지평선이 사건 지평선 내에서 시간이 멈추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이는 외부 관찰자에게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물질이 블랙홀에 접근하면서 사건 지평선 바로 직전까지 속도가 느려지고 완전히 멈춥니다.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죠. 만족스러운 흡수는 대신 물질은 점점 어두워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처음 이론화되었을 때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인 1964년에 새로 개발된 X선 위성을 사용하여 블랙홀의 첫 번째 증거가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00조짜리에서 많은 양의 X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은 그 물체 자체를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별이라면 가시광선과 X선을 방출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970년에 이 물체를 100조짜리 X-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첨단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그들은 X-1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시스템에 있는 별과 이중 궤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는 과학자들이 그 질량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물체가 태양보다 15배 더 무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의 상한이 태양 질량의 3배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최초로 발견된 블랙홀일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심지어 그들을 둘러싼 소용돌이치는 물질 고리에 대한 어두운 얼룩의 사진을 찍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들은 강착 원반입니다. 이것이 블랙홀이 X선을 통해 여전히 감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랙홀은 가시광선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없지만 블랙홀에서 나오는 X선은 실제로 강착 원반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유입되는 물질은 강렬한 마찰을 통해 수백만 도로 가열됩니다. 떨어지는 물질이 없는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밝은 강착 원반이 없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탐사는 물리학에서 아직 발전하는 분야이며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습니다. 블랙홀이 더 이상 블랙홀이 될 수 없을지 아니면 영원히 커질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이나 방사선이 남지 않을 때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74년 블랙홀 폭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에너지와 질량이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매우 이상한 이론인 양자역학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봐야 하지만 먼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란 무엇일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조각이 있고 우주먼지 원자도 없으며 방사선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것이 존재하며 빗줄기가 통과할 때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속성에 익숙하다면 빛은 실제로 전기 및 자기 전하의 파동이며 서로 직선으로 끊임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파도라는 단어를 보세요. 바다의 파도는 물을 통해 움직이는 에너지의 전파입니다. 개별 물 입자를 살펴보면 원을 그리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지만 옆에 있는 원자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해변까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음파는 공기 입자 사이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이동하죠. 각 입자는 약간만 움직이다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다음 입자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광자는 파동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이 흔들리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 속에도 존재하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모든 현실 자체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블랙홀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자장과 블랙홀 폭발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호킹의 논문으로 돌아가서 호킹은 블랙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와 질량과 같은 작은 양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에 따르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블랙홀의 질량 감소를 초래했지만 블랙홀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방출 속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블랙홀 수명의 마지막 순간에 규모가 정말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방출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사건의 지평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선이 어떻게 사건의 지평선을 떠나 결국 그러한 블랙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이상하고 우리의 일상 경험에 완전히 어긋나는 양자 이론의 비직관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지만 사실이라면 우주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비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호킹 이론을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양자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빛은 완전히 빈 공간에서도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무 속에서도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 그것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인 양자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겹치고 과거, 현재, 미래 등 우주의 모든 부분을 덮고 있는 여러 양자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양자장은 특정 유형의 무언가를 정의합니다. 한 장은 존재하는 모든 전자를 정의할 수 있고 다른 장은 원자를 구성하는 쿼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자장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튕기지 않은 기타 줄이나 값이 0인 그래프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어느 곳에서나 질량이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양자장은 그 지점에서 공명하고 공명이 특정 임계값이나 양에 도달하면 우주가 전자나 광자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 이론에서 공명은 단순히 물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전자를 정의하는 양자장의 공명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에도 해당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결국 주변에서 보는 모든 우주는 양자장을 공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론은 우주 전체를 이러한 장에서 연주되는 노래로 묘사하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런 식으로 우주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양자 물리학의 개념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주의 현이 스스로를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양자 물리학의 이 측면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고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아주 작은 물체를 볼 때 그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무엇이든 반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 방향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방향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측정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주 자체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기본 법칙 때문입니다. 아원자 수준에서 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원리를 양자장에 적용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자장은 어디에서나 변동하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입자와 반입자 쌍은 실제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이유는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우주는 불확정성 관계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한 허용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갑자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쯤은 이것을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시미르가 수행한 실험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카시미르는 전도성 금속판 2개를 가져다가 특정 크기의 작은 가상 입자만 그 사이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입자의 수를 제한했지만 모든 유형의 입자가 판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판의 양쪽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판 외부의 가상 입수만큼 큰 압력이 두 판을 서로 밀어야 하며 테스트에서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입자는 물질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을 것입니다. 가상 입자가 나타날 때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 번째 입자도 첫 번째 입자와 짝을 이루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지만 입자 중 하나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반물질입니다. 막대 차트에서 1과 -1이므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0으로 유지됩니다. 우주는 행복하고 그 위의 양자장의 이러한 변동은 서로 빠르게 충돌하고 서로를 소멸시켜 둘 다 존재하지 않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반물질은 단순히 시간을 통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질이라는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이상한 수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양자장이 끊임없이 공명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상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빈 공간이 비어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드 중 일부만 공명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인해 우주의 기타 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양자장의 특정 공명은 약해지고 다른 공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킹은 블랙홀이 탄생한 공간에서 시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스케치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존재하기 전부터 블랙홀이 탄생한 후 미래까지 이 선을 따라 공명하는 양자장을 상상했습니다. 블랙홀이 탄생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양자장은 모두 자유롭게 공명하며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이 등장하면서 공간의 곡률이 바뀌었고 그 밖에서 호킹은 특정 펄스가 이제 반대 숫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학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것이 더 이상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랙홀이 형성된 후 실제로 사건 지평선 밖에서 블랙홀에서 멀어지면서 그는 우주로 날아가는 열 복사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복사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무에서 형성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이 이 복사를 생성했기 때문에 블랙홀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호킹 복사의 모든 조각은 블랙홀에서 손실된 동일한 양의 에너지와 일치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무로 줄어들 것입니다. 호킹 복사는 은행 밖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면 은행 안에서는 금고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킹이 예측했듯이 이 복사는 배경 복사보다 차가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우주를 채우고 블랙홀만큼 긴 파장을 갖는 우주 복사 사건의 지평선 자체의 일부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 크기의 지평선, 우리는 이런 종류의 복사를 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차갑고 죽은 후에야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킹 복사의 수학적 원리는 타당해 보이며 과학자들은 최근 기술연구소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킹 복사를 연구하는 이스라엘 공과대학교 연구원들은 실제 블랙홀을 측정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실제 블랙홀의 속성을 모방하는 아날로그 소닉 블랙홀을 만들어 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빛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의존했기 때문에 소리가 움직일 때 소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매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음파는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호킹 복사 수학은 중력 기반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소닉 블랙홀에도 적용되었으며 124일간의 지속적인 실험에서 97,000번 실험을 반복한 후 호킹 복사가 감지되어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호킹 복사의 여러 인스턴스를 감지했고 이것이 호킹의 복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호킹 복사가 실제 블랙홀에 대해 확실히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호킹의 수학이 이 소닉 아날로그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무언가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호킹 복사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블랙홀에 빠졌다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거의 끝까지 기다렸다면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질량과 에너지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호킹 복사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가 탈출로 간주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것이 블랙홀에 대한 유일한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것을 암시합니다.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당신의 발이 발자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순서는 너무나 명확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조차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신이 발자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당신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발자국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우주론적 관점에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발과 발자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모호할 수 있으며 블랙홀과 호킹 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우선 상대성이라는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성이 아닙니다. 갈릴레오가
1632년에 처음 설명한 갈릴레오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과 지속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방과 육지에 있는 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방음 처리되어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방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는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두 방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시속 10km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으며 집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면 사실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릴레오는 두 시나리오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배에 공을 떨어뜨리면 육지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관점에서는 똑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모든 기준 프레임을 제거하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행성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지 또는 당신이 행성을 향해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둘 다 동등하게 유효한 해석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직접 차렸을 것입니다.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다른 기차가 갑자기 당신을 빠르게 추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두 기차 모두 앞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기차가 당신보다 더 빨리 가고 있고 더 이상 당신의 움직임을 비교할 기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동등 원리로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개의 방이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창문이 없는 방 안에 진공 속에 떠 있을 때 중력에 대한 관찰을 했습니다. 우주의 누군가가 당신의 방을 위쪽 방향으로 가속하기 시작했다. 로켓을 바닥에 묶어서 로켓이 딱 맞는 속도로 가속된다면 지구 표면의 방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력으로 인한 가속과 로켓으로 인한 가속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켓이 울리는 소리를 막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물론 이 두 원리는 모두 관성의 개념에 의존합니다. 물체는 그냥 내버려두면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질량이 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도록 하려면 새로운 힘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로켓이 있는 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은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는 왜 로켓의 영향으로 위쪽으로 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구는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팽창하지 않고 우리를 지구로 밀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아인슈타인은 둘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속도의 경우 중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 잘 설명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켓처럼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가하는 것보다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속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이기구의 벽에 기대어 섰을 때 속도가 올라가면 놀이기구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더라도 벽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놀이기구의 각 지점에서 질량이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놀이기구의 곡률로 인해 방향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성과 이동 방향을 변경하려는 벽 사이의 싸움은 느끼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가속도와 관련하여 아래에 있는 지구가 당신을 가속시키는 것과 당신이 아래로 가속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곡선 경로로 인한 이러한 형태의 가속이 중력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질과 에너지가 주변 공간에 휘어짐을 일으킨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공이 표면을 구부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무 시트를 놓았는데 질량이 클수록 곡률이 커지고 공간이 휘어지면 그곳을 통과하려는 모든 물체는 그 곡선에 의해 휘어질 것입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의 말에 따르면 공간은 물질에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질은 공간에 휘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작은 질량의 경우 공간에서 이 곡선은 매우 약하지만 밀도가 높은 질량의 경우 이 곡률이 너무 커져서 너무 가까이 다가온 물체가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 지평선이 있는 블랙홀 근처에서 발견되는 조건입니다. 발자국과 발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서 블랙홀이 발이라면 주변 공간의 곡률은 발자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100년이 지난 후에도 과학자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검증했을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이해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해서
더 이상해지지는 않습니다. 블랙홀은 공간에 휘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휘어지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일상적인 관찰에 기반하지만 호킹 복사를 살펴보면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비디오의 목적을 위해 이에 대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국소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블랙홀 자체에서 나타나지 않고 주변 권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명확히 하자면 블랙홀의 특이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의하기 어려운 검은 구체 내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공간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검은 공은 단순히 벗어날 수 없는 공률과 벗어날 수 있는 공률 사이의 경계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이 이론이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사건의 지평선에 바로 붙어 두 개의 입자가 튀어나온다고 말합니다. 반물질 입자는 바로 안쪽에 있어서 안으로 떨어지고 일반 입자는 바로 바깥쪽에 있어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복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 영역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몇 배 더 크고 최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가장 큰 블랙홀이 우리는 이벤트 지평선 안에 여러 태양계를 편안하게 나란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지평선 바깥에서 이 거리에 복사 광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호킹 복사가 블랙홀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이 생성하는 공간의 공률에서 발생하며 블랙홀 자체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에너지가 공간의 공률을 벗어나면 공률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보존이라는 법칙 때문에 공률이 감소하고 이 공률 감소가 발생하면 블랙홀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발자국이 작아지고 발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은 그의 방정식 중 하나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시공간 공률이 물체의 질량 에너지에 비례하지만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과관계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유발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량을 바꾸고 공률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편안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공률을 바꿔 질량을 바꾸면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량이 단순히 공간 공률로 인한 투영인 우주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빛을 비추면 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빛과 상호작용하는 손의 존재로 인해 투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손이라고 믿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공간 공률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질량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투영입니까? 우주의 벽에 있는 그림자는 시공간의 공률에서 일어나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의해 생명으로 가져오지만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두 상황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에 있고 다른 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둘이 생각보다 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호킹 복사가 실제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실험이 있었지만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것입니다. 현실이 투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느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랙홀의 이상한 휘어짐 효과를 탐구하여 현실의 매우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조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본성에 대한 가정에 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내가 현실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우주에 영향을 미치며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과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주의 최종 파괴의 꾀의 끝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그들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블랙홀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최근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은
현실 자체의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고 물리학에 대한 내 기대를 완전히 반박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블랙홀에 대해 생각해보면 블랙홀이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놀랍지만 동시에 블랙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주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블랙홀이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흥미진진하죠. 오늘은 블랙홀의 놀라운 물리학과 그것이 우리 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